추워요. 텐트 안 난로에 가서 대화해요. 좋아, 그렇게 하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작 0.5mm입니다. 세상과 나를 가르고 있는 벽의 두께 말입니다. 이 얇은 폴리에스테르 1000조각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는 이 안에 숨어서 안도감을 느끼는 걸까요? 경기도 포천의 깊은 산속,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이곳 장박지에서 저는 3개월째 은둔하고 있습니다. 망치질 소리와 톱질 소리만이 유일한 대화였던 목수 인생. 평생을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살았지만 정작 내 가족들과의 관계는 깎아내지 못해 결국 도망치듯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곳, 누구의 간섭도 없는 곳. 이곳은 저만의 완벽한 요새였습니다. 적어도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오늘 밤, 제 요새의 성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옆 텐트.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그곳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 때문입니다. 여자의 신음소리. 아니, 흐느낌 같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애원하는 것 같기도 한 저 소리가 얼어붙은 제 신경을 자극합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이 혹한의 겨울밤에 왜 저런 얇은 텐트 하나에 의지해 밤새도록 누군가를 부르고 있는 걸까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귀는 이미 저 얇은 벽 너머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평화로운 고립이 깨지는 소리이자 위험한 호기심이 시작되는 소리였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겨울산의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숲을 검푸르게 물들이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막을 깨고 낯선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래된 소형 세단이었습니다. 체인을 감지도 않은 바퀴가 눈길 위에서 위태롭게 헛돌고 있었습니다. 제 텐트 바로 옆 사이트. 비어있던 그곳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계절에 이 깊은 산속까지 찾아올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저처럼 세상에 질린 꾼들이거나 아니면 세상 모르는 철부지들이죠. 차 문이 열리고 운전석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혀를 찰 뻔했습니다. 그녀의 복장 때문이었습니다. 발목이 훤히 드러나는 얇은 슬랙스에 두꺼운 패딩 하나 걸치지 않은 코트 차림. 심지어 발에는 굽이 있는 앵클 부츠를 신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산속입니다. 도심의 콘크리트 바닥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죠. 그런 곳에 저런 차림으로 오다니. 죽으러 온 건가? 아니면 캠핑을 소풍 정도로 생각하는 건가? 제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습니다. 그녀는 트렁크를 열고 짐을 꺼냈습니다. 짐이라기엔 초라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가형 팝업 텐트 하나, 작은 침낭 하나, 그리고 부탄가스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 흔한 아이스박스도 없었습니다. 마치 야반도주라도 한 사람처럼 급하게 챙겨 나온 티가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누군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사방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곰이라도 마주친 사람처럼 겁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있다 가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은 곧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텐트를 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친다는 표현보다는 눈밭에 던져놓고 씨름을 한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언 땅에 팩이 박힐 리 없었습니다. 망치도 없이 돌멩이를 주워들고 팩을 내리치는 그녀의 모습은 안쓰러움을 넘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땅, 땅. 돌멩이가 팩을 때리는 소리가 고요한 숲을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러다 손가락이나 찢지. 제 장박 텐트 안에서 따뜻한 난로 불을 쬐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손이
이미 벌겋게 얼어있는 게 보였으니까요. 무시하자. 강동석. 내일 아니다. 저 여자가 얼어 죽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저는 읽던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책장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여자의 거친 숨소리와 쨍그랑 돌멩이가 빗나가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제 신경을 긁어대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밤새 저 소음을 들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팩망치를 챙겨 들었습니다. 텐트 문을 열고 나가자 칼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이봐요. 제가 불렀습니다. 그녀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입술이 파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박혀요. 땅이 얼어서. 제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저를 쳐다만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들린 팩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제 망치로 단번에 땅에 박아버렸습니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팩이 단단하게 고정되었습니다. 나머지도 줘봐요.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했습니다. 저를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180cm가 넘는 거구에 수염이 덥수룩한 제가 위협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빨리 끝내고 들어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해 떨어지면 더 추워요. 빨리 치고 들어가야지. 얼어 죽으려고 작정했습니까? 제 말투가 조금 거칠었나 봅니다. 그녀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제 손에 들린 팩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등지고 다시 쭈그려 앉았습니다. 고집하고는 도와준데도 싫다니 별 수 없지. 기분이 상했습니다. 선의를 무시당한 것 같아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알아서 하쇼 그럼. 저는 망치를 챙겨 들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짧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녀가 손가락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돌멩이가 빗나가 손을 찌은 모양이었습니다. 꺼봐요. 내가 뭘 했습니까? 저는 혀를 차며 다시 다가갔습니다. 다친 데 봐요. 오지 마세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을 막아서는 듯한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 그 눈이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 너머의 무언가. 자신을 쫓아오는 공포스러운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에 대한 혐오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손가락을 감싸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부탁이니까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울음이 터지기 직전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 제 발이 묶였습니다.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갈 테니까 소리는 지르지 마요. 옆 텐트 사람 놀라니까. 저는 항복하듯 두 손을 들어 보이고 물러났습니다. 제 텐트로 돌아와 지퍼를 닫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불쾌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저 여자는 대체 무슨 사연을 안고 여기까지 온 걸까? 왜 저렇게 나를 세우고 세상 모든 것을 적으로 돌리고 있는 걸까?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밭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숲속에서 작고 초라한 그녀의 텐트가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쪽배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산속의 밤은 도시보다 훨씬 빠르고 짙게 찾아옵니다. 오후 8시. 주변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제 텐트 안은 따뜻했습니다. 화목 난로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고 등유 페니터가 훈훈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일부러 볼륨을 작게 했습니다. 옆 텐트의 기척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결국 텐트를 쳤습니다. 빗뚤빼뚤하고 팩도 제대로 박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모양새는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얇은 텐트가 이 추위를 얼마나 막아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녀의 텐트와 제 텐트 사이의 거리는 고작 1m 남짓. 가장자리 팩을 박는 위치가 겹칠 만큼 가까웠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텐트를 옮겼겠지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이웃이 되어버렸습니다.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텐트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비닐봉투를 뜯는 소리, 물을 따르는 소리, 심지어 옷깃이 스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텐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차단되어 있지만 청각적으로는 완전히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옆 사람의 숨소리까지 공유해야 하는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밥은 먹었을까? 난로는 켰을까? 저가형 부탄가스 난로 하나 들고 왔던데 그걸로 이 밤을 버틸 수 있을까? 오지랖 넓은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까 그날 선 반응만 아니었다면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건넸을 텐데 지금 가면 또 비명을 지르겠죠. 저는 애써 관심을 끊으려 노력했습니다. 소주 한 병을 깠습니다. 알코올이 들어가면 잠이 오겠지. 이 불편한 소음들을 잊을 수 있겠지. 하지만 술이 들어갈수록 청각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옆 텐트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 하나하나가 제 뇌세포를 찔러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텐트 스킨이 미친 듯이 펄럭였습니다. 제 튼튼한 면 텐트도 이 정도인데 옆에 얇은 텐트는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신음소리. 여자의 억눌린 신음소리였습니다. 저는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습니다. 뭐야? 저 여자. 설마 혼자 온 게 아니었나? 아까 분명히 혼자였는데 남자가 몰래 들어왔나? 아니면 혼자서 뭘 하는 거지? 별의별 상상이 다 들었습니다. 건강한 남자인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본능적인 상상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적나라한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한다니 고문이 따로 없었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매너 타임도 지키지 않고 이 밤중에 저런 소리를 내다니 한마디 해줄까 싶었습니다. 저기요 좀 조용히 합시다.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아까 그녀의 공포에 질린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쾌락의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다가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고 그러다 다시 흐느끼는 소리. 마치 누군가에게 목을 졸리는 사람처럼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참아내려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랜턴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청각에만 집중했습니다.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호기심인지, 걱정인지, 아니면 관음증적인 욕망인지 저 스스로도 정해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홀린 듯이 제 몸을 옆 텐트 방향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침낭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네 발로 기어서 텐트 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스킨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밖에 찬 공기가 천을 통해 귓바퀴로 전해졌습니다.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무언가를 비비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 잘못했어요. 네, 잘못했어요. 여자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혼잣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발, 때리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여보, 제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그것은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학대의 기억을 되새김질하는 소리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애원. 살려달라는 비명. 그녀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 있는 걸까요? 전화기 너머에 누군가에게 빌고 있는 걸까요? 돈 줄게요. 다 줄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흐어엉. 여자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우는 듯 먹먹한 울음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벽에 귀를 뗀 채 주저앉았습니다. 상상했던 야릇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지옥 속에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설원 한복판에서 가장 끔찍한 지옥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녀가 왜 그렇게 과민 반응했는지, 왜 저를 보며 뒷걸음질 쳤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남자란 자신을 보호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해치고 억압하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도와주겠다고 나섰으니 그녀 눈에는 제가 또 다른 가해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여자를 저 지경으로 만들었나?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 산소까지 도망쳐와서도 악몽에 시달리게 만들었나? 제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울음소리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바람소리가 거세질수록 그녀의 울음소리도 커졌다가 작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다시 술병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잠을 자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밤은 쉽게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옆 텐트의 저 여자가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추위에 지쳐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신경이 쓰여 미칠 것 같았습니다. 0.5mm의 벽. 이 얇은 벽 너머에 상처 입은 짐승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짐승의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워야 하는 감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상상을 합니다. 벽 너머의 소리, 커튼 뒤의 그림자, 그 불확실함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밤 제가 확인한 진실은 오해보다 더 아프고 상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고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라디오에서 일기예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몰아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는 대설특보와 함께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영하 20도. 이곳 포천은 이미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더 추워진다는 소리입니다. 제 텐트 안은 따뜻하지만 옆 텐트는 어떨까요? 그 얇은 천조각 하나로 내일 밤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녀의 부실한 난로가 과연 이 혹한을 견뎌줄까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이 추위가 단순히 기온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 그리고 제 얼어붙은 무관심, 이 모든 것을 시험하는 가장 가혹한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디 그녀의 난로가 꺼지지 않기를, 그리고 제 인내심이 바닥나지 않기를 빌며 저는 침낭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귀는 여전히 벽 너머를 향해 열어둔 채로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추위와 마주하게 됩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윤리는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게 될까요? 얼어붙은 밤의 문이 열립니다. 추위는 소리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곳 포천의 겨울숲에서는 말이죠. 그것은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듯 산을 집어삼킬 기세로 몰려옵니다. 기상청의 예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기온은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영하 10도, 영하 15도, 그리고 자정을 넘기자
영하 20도라는 살인적인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 추위면 단순히 춥다는 감각을 넘어섭니다. 공기 자체가 흉기가 되어 피부를 베어내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포가 얼어붙는 고통이 따르죠. 저는 난로의 화력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장작을 가득 채우고 공기 구멍을 조절하며 제 요새의 온도를 사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았습니다. 마치 가시가 박힌 듯 계속해서 신경 쓰이는 곳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옆 텐트. 그 얇고 부실한 텐트 안의 여자. 아까 들려오던 울음소리는 멈췄습니다. 지쳐서 잠이 든 것인지 아니면 추위에 입이 얼어붙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 볼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랖이다. 괜히 갔다가 또 비명이라도 지르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렇게 애써 외면하며 저는 침낭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시각, 바로 옆 텐트에서는 생과 사를 가르는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불이 꺼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공포인지 저는 따뜻한 침낭 속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수진의 텐트 안, 그녀는 웅크리고 앉아 난로의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산 3만 원짜리 부탄가스 난로. 그 작은 불빛 하나가 그녀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꽃의 색깔이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활활 타오르던 붉은색이 점차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스가 얼어붙고 있는 겁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앞에서는 부탄가스조차 기화되지 못하고 액체로 굳어버리니까요. 쉭쉭. 가스가 나오는 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스통을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가스를 녹여보려 했습니다. 차라리 제 손이 얼어버리는 게 나았습니다. 불이 꺼지면 끝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연은 냉혹했습니다. 푸스스. 마지막 가스를 토해내듯 난로가 힘없이 꺼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텐트 안은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어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찾아왔습니다. 냉기였습니다. 텐트 스킨을 뚫고 들어온 냉기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그녀의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 그녀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었습니다. 성냥을 찾으려 했지만 손이 곱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핫팩. 그래, 핫팩이 있었지. 그녀는 패딩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뜯어놓은 핫팩 몇 개가 손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식어버린 돌덩이 같았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는 핫팩조차 열을 내지 못하고 얼어버린 겁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패딩 모자를 뒤집어 쓰고 최대한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떻게든 체온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냉기는 패딩 안으로, 내복 안으로,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혀 혀를 깨물 지경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무나. 제발. 그녀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텐트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기가 내 무덤이구나. 도망쳐온 곳이 결국 무덤이었구나.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극심하던 추위가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고통스럽던 떨림도 멈췄습니다. 대신 아주 나른하고 몽롱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따뜻한 물속에 잠기는 듯한 착각. 저체온증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뇌가 얼어붙으면서 고통을 차단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신호. 자고 싶다. 그냥 이대로 잠들면 편해질 거야. 빛 독촉도 없고 전 남편의 폭력도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어. 그녀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감기려는 눈앞에 환영이 보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갔어? 두고 온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안 돼.
내가 죽으면 우리 준이는 누가 돌봐? 내가 빚만 남기고 죽으면 우리 준이는 평생 빚쟁이한테 시달릴 텐데.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녀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마지막 남은 생존 본능이 뇌를 때렸습니다. 일어나. 이수진. 일어나서 움직여. 그녀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신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다리처럼 무거웠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이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어가야 해. 살려면 나가야 해. 어디로? 어디로 가야 하지? 차로 가야 하나? 아니, 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을 거야. 그럼 옆 텐트. 아까 망치를 빌려줬던 그 남자. 무서운 남자였지만 그 텐트에서는 연기가 나고 있었어. 따뜻한 연기가. 그녀는 바닥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으로 텐트 바닥을 긁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준이한테 가야 한다. 그 일념 하나로 그녀는 얼어붙은 지옥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은 더 거세져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뺨을 때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신발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발을 신을 손의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맨발이었습니다. 양말 한 짝만 신은 채 나머지 한 발은 맨발로 눈밭을 디뎠습니다. 차가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동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밭을 기어서 옆 텐트로 향했습니다. 1미터 남짓한 거리였지만 그녀에게는 천리길처럼 멀었습니다. 눈이 손을 덮고 무릎을 덮었습니다. 몸이 자꾸만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죽어. 그녀는 이를 악물고 기었습니다. 드디어 커다란 면 텐트의 벽이 손에 잡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텐트 스킨 너머로 난로의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텐트 벽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살았다. 여기 사람이 있다. 그녀는 텐트를 두드렸습니다. 똑똑. 하지만 손에 힘이 없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깨. 더 크게. 더 크게 해야 해. 그녀는 손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텐트 스킨을 긁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찌익, 찌익. 섬유가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 그것은 노크가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이자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모기 소리만 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져 나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텐트 벽을 긁고 또 긁었습니다. 저는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꿈인 줄 알았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제관 뚜껑을 긁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서도 그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찌익. 규칙적이고 집요한 소리. 텐트 입구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짐승인가? 멧돼지가 먹이를 찾으러 내려왔나? 이 깊은 산속에는 멧돼지나 고라니가 흔했습니다. 긴장이 되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텐트를 찢고 들어와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맡에 두었던 손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장작을 팰 때 쓰는 날카로운 도끼. 묵직한 그립감이 손에 전해지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후. 저는 숨을 고르고 텐트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짐승치고는 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발굽 소리나 킁킁거리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 필사적으로 긁어대는 소리뿐. 그때 바람 소리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 사람이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다. 순간 머릿속에 옆 텐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저는 도끼를 내려놓지 않은 채 한 손으로 텐트 지퍼를 잡았습니다. 만약 강도라면, 아니면 미친 사람이라면 방어해야 한다.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밖에 목소리가 점점 끊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좌악. 저는 지퍼를 한 번에 거칠게 내려버렸습니다. 텐트 문이 열리고 찬 바람과 눈보라가 텐트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랜턴 불빛이 텐트 밖을 비추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 눈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눈사람처럼 하얗게 얼어버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눈으로 뒤덮여 하얗게 샜고 속눈썹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보라색을 넘어 검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녀의 발이었습니다. 한쪽은 양말을 신었지만 다른 한쪽은 맨발이었습니다. 제 텐트 안에서 쏟아져 나온 난로의 주황색 불빛이 그녀의 맨발을 비췄습니다. 얼음장처럼 투명하고 하얀 발. 이미 동상이 진행되어 감각을 잃은 듯 벌겋게 부어오른 발가락. 그녀는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텐트 입구에 무릎을 꿇고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아저씨. 그녀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점이 없는 눈동자. 이미 의식의 절반은 날아간 상태였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그 한마디를 내뱉고 그녀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털썩. 그녀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쓰러졌습니다. 마치 썩은 나무가 쓰러지듯 힘없이 제 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봐요. 정신 차려요. 저는 도끼를 던져버리고 그녀를 받아 안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사람의 몸이 아니라 냉동실에서 꺼낸 고기처럼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는다. 몇 분 안에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 제 머릿속에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텐트 안으로 질질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맨발이 텐트 바닥 매트 위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녀가 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는, 살고 싶다는 처절한 악력이었습니다. 걱정 마요. 안 죽어요. 정신줄 놓지 마요. 저는 그녀를 난로 옆으로 옮겼습니다. 가장 따뜻한 곳, 하지만 불에 닿지 않을 만큼 안전한 곳. 그녀는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어찌나 심한지 제 팔까지 같이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119를 불러야 하나? 아니, 지금 밖은 폭설이다. 구급차가 들어올 수 없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 내 힘으로 이 여자를 살려야 한다. 그녀의 젖은 외투를 벗겨야 했습니다. 눈에 젖은 패딩이 녹으면서 그녀의 체온을 더 뺏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실례하겠습니다. 딴 생각 마요.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패딩 지퍼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멍하니 난로의 불꽃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패딩을 벗기자 앙상하게 마른 그녀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얇은 니트 한 장, 그 아래로 느껴지는 가느다란 뼈마디. 이 여자는 추위뿐만 아니라 삶의 무게에도 짓눌려 말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맨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난로 열기에 조금씩 녹으면서 물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발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그녀의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워. 너무 차가워. 제 손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피를 돌게 해야 한다. 어떻게든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그녀가 신음했습니다. 아파요. 감각이 돌아오면서 통증이 느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참아요. 아파야 사는 겁니다. 안 아프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저는 땀을 흘리며 그녀의 발을 주물렀습니다. 제 텐트 안은 난로 열기로 후끈했지만 제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살려야 한다. 이 여자를 내 텐트 안에서 죽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연민을 넘어선 어떤 책임감이었습니다. 제 요새의 문을 열고 들어온 이상, 그녀는 이제 제 영역 안에 있는 생명이었으니까요. 문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닫혀 있을 때는 세상 무엇보다 견고한 벽이지만 한번 열리고 나면 그 경계는 순식간에 허물어지니까요. 오늘 밤 저는 제 손으로 그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도끼를 들고 지켰던 제 요새의 문을 열고 죽어가는 낯선 여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제 텐트 한가운데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핏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녀의 맨발을 감싼 제 손,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그녀의 미세한 떨림이 제 심장 박동과 공명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여전히 영하 20도의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텐트 안은 영상 20도, 이 40도의 온도 차이가 삶과 죽음의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좁혀졌습니다. 1미터밖에 타인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숨을 나누는 공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가 살아서 눈을 뜬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낯선 남자의 텐트, 맨발의 여자, 그리고 닫힌 지퍼. 모든 것이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윤리가 아니라 생존이니까요. 그녀의 떨림이 멈추지 않습니다. 난로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강력한 온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온기, 그 원초적인 열기가 아니고서는 저 얼어붙은 영혼을 녹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녀를 살리기 위해 제가 가진 마지막 온기까지 나누어 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지켜만 볼 것인지. 그날 밤 제 침낭의 지퍼가 열립니다. 안 될 선들이 있습니다. 법이 정해놓은 선, 도덕이 그어놓은 선, 그리고 남녀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선. 평소에 저라면 그 선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평생을 몫으로서 수직과 수평을 맞추며 살아온 저에게 선이라는 것은 곧 원칙이자 자존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그 선을 넘으려 합니다. 제 텐트 안으로 들어온 낯선 여자,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이 가여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저는 제가 지켜왔던 윤리의 벽을 스스로 허물기로 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어도, 난로를 피워도 그녀의 떨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뼛속까지 냉기가 박혀버린 그녀에게 필요한 건 더 뜨겁고 직접적인 열원, 바로 사람의 체온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생존이라는 명분 아래 낯선 여자를 내 잠자리로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점점 더 검푸르게 변해가고 그녀의 호흡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게 중요한 것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내 품에서 꺼져가는 이 여자의 심장 박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 기꺼이 공범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 좁고 어두운 침낭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금지한 가장 은밀하고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신이시여, 이 무모한 선택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를 난로 옆에 눕히고 제가 가진 담요란 담요는 다 덮어주었습니다. 여분의 패딩까지 꺼내 그녀 위로 덮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전기가 통한 사람처럼 격렬하게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덜덜덜덜.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가 딱딱거리는 소음을 낼 정도였습니다. 추워. 추워요. 그녀가 헛소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눈동자가 풀려 있었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은 허공을 응시하며 계속해서 춥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봐요. 정신 좀 차려봐요. 따뜻한 물 좀 마셔봐요. 저는 끓인 물을 식혀 그녀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삼키지 못했습니다. 물이 입가로 주르륵 흘러내려 옷을 적실 뿐이었습니다. 젠장. 이대론 안 되겠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쇼크가 올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열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미 몸 안의 장기들까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열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 이럴 때는 외부에서 직접적인 열을 주입해야 합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체온을 나누는 것. 군대 혹한기 훈련 때나 배웠던 생존법이 이곳에서 필요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제 동계용 침낭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버틴다는 거위털 침낭. 성인 남성 2명이 들어가도 될 만큼 넉넉한 사이즈. 저 침낭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안에 그녀와 제가 함께 들어간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존을 위해서라지만 다 큰 성인 남녀가 한 침낭 안에서 몸을 섞는다는 것. 나중에 그녀가 정신을 차리면 저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갈등이 되었습니다.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손. 그 차가운 손이 제 손목을 꽉 쥐더니 제 가슴 쪽으로 당겼습니다. 살려 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안의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나중에 뺨을 맞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일단 살려놓고 보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딴 생각 마요.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그녀에게 짧게 경고했습니다.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침낭의 지퍼를 끝까지 내렸습니다. 두툼한 침낭이 입을 벌렸습니다. 마치 짐승의 입속처럼 어둡고 깊었습니다. 들어가요. 빨리. 저는 그녀를 부축해 침낭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인형처럼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자세를 잡았습니다. 옆으로 눕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겉옷을 벗었습니다. 두꺼운 패딩과 조끼를 벗어 던졌습니다. 체온을 전달하려면 옷을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얇은 내복 차림에 제 몸이 드러났습니다. 부끄러움이나 민망함은 사치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침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좁은 공간, 두 사람의 몸이 들어가니 침낭이 꽉 찼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등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녀의 엉덩이가 제 아랫배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몸은 얼음덩어리 같았습니다. 그 냉기가 제 살갗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팔을 뻗어 그녀를 안았습니다. 백허그. 연인들이나 하는 그 자세를 우리는 살기 위해 취했습니다. 안으세요. 내 몸 안아요. 저는 그녀의 팔을 잡아 제 팔에 감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다리로 그녀의 다리를 감쌌습니다. 온몸으로 그녀를 덮었습니다. 마치 어미 새가 알을 품듯 제 덩치로 그녀의 왜소한 몸을 완전히 감쌌습니다. 지퍼를 올렸습니다. 찌익. 지퍼가 올라가는 소리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음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좁은 침낭 안에 갇혔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완벽한 밀실. 이제부터는 오직 체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침낭 안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고요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습니다. 들리는 것은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터질 듯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인지 그녀의 심장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제 품 안에서 바스락거리며 몸부림쳤습니다. 추워요. 추워. 그녀가 제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열기를 찾아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비벼댔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코끝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그녀의 언손이 제 내복 속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마요.
저는 그녀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 제 가슴과 배를 그녀의 등에 밀착시켰습니다. 그녀의 척추뼈 마디마디가 느껴졌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이 여자는 추위 속에서만 떤 게 아니었나 봅니다. 얼마나 척박한 삶을 살았으면 몸에 살점 하나 없이 뼈만 남았을까.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곤혹스러움도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위급 상황이라지만 건강한 남자의 몸은 정직했습니다. 그녀의 엉덩이가 제 하반신을 자극할 때마다, 그녀의 머리카락 냄새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제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려 했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 정신 차려.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딴 생각이야. 저는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딴 생각을 하려 애썼습니다. 나무를 깎던 생각, 집에 두고 온 공구들 생각, 내일 눈 치울 생각.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과 규칙적인 숨결이 제 온 감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문이었습니다. 가장 달콤하고도 잔인한 고문.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나는 난로다. 나는 그냥 난로일 뿐이다. 감정이 없는 기계다. 그녀를 데우는 도구다. 그렇게 최면을 걸며 저는 제 몸의 열기를 그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제 체온이 그녀에게로 흘러들어가 그녀의 차가운 피를 데우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 아니 1시간. 영원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떨림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녀의 근육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품 안에서 그녀의 몸이 부드럽게 이완되었습니다. 휴. 그녀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따뜻한 숨결이었습니다. 살았구나. 드디어 체온이 돌아왔구나. 긴장이 풀리면서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다시 들썩였습니다. 이번에는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흐. 울음소리. 그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몸이 녹으면서 얼어붙어 있던 감정도 함께 녹아내린 것 같았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안도감. 그리고 낯선 남자 품에 안겨 있다는 수치심과 서러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살았으면 됐지. 제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죽으려고 왔는데 죽는 것도 무서워서 이렇게 폐를 끼치고 바보 같아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아요. 그녀는 자책하며 오열했습니다. 죽으려고 왔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그녀는 캠핑을 온 게 아니라 생을 마감할 장소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런 여자를 제가 억지로 살려놓은 겁니다. 듣기 싫습니다. 죽는다는 소리. 살려고 제 텐트 긁은 거 아닙니까? 그럼 살아야죠. 악착같이.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였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제 가슴이 그녀의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제 투박한 손을 그녀의 손 위로 가져갔습니다. 굳은 살이 박여 거칠거칠한 목수 손. 그 손으로 그녀의 작고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주물러 주었습니다. 혈액순환이 되라고.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꾹꾹 손을 주무를 때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제 손의 거친 감촉이 그녀에게는 위로가 되었나 봅니다. 그 좁은 침낭 안에서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성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그 어떤 행위보다 더 깊고 진한 밀착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만져주는 듯한 영혼의 스킨십이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지쳤는지 제 품에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저도 긴장이 풀려 노곤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안 되는데,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가 몸을 뒤척였습니다. 더 깊이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잠결의 베개를 찾듯이 제 가슴에 얼굴을 비비며 웅얼거렸습니다. 따뜻해요. 네, 따뜻하다고요. 아저씨한테서 그녀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아빠 냄새가 나요. 아빠.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냄새. 그것은 저를 남자가 아닌 보호자로 규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동시에 제 안에 남아있던 일말의 욕망을 단숨에 잠재우는 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기대고 싶은 어른, 안전한 피난처였던 겁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짓을 하려던 거냐? 나이 50 넘어서 딸벌 되는 여자한테 무슨 흑심을 품은 거냐? 정신 차리자. 강동석.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비의 손길이었습니다. 세상에 상처받고 쫓겨온 가여운 딸을 다독이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 자요. 아무 걱정 말고 제가 지킬 테니까.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는 안심한 듯 제 품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곧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냄새, 그녀의 체온, 그리고 아빠 냄새라는 그녀의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이 여자가 너무나 가볍고 작게 느껴졌습니다. 지켜주고 싶다. 이 여자가 다시는 추위에 떨지 않게, 다시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지켜주고 싶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떤 책임감이었습니다. 제 텐트 문을 열고 들어온 생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저는 밤새 그녀를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 침낭 안은 세상 그 어디보다 평화로웠습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텐트 스킨이 푸르스름하게 변해갑니다. 밤새 몰아치던 바람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대신 묵직한 정적이 캠핑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폭설입니다. 밤새 엄청난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텐트 지붕이 무거워진 것을 보니 아마도 밖은 온통 하얀 세상일 겁니다. 제 품에 안긴 그녀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창백했던 입술도 붉은 길을 되찾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녀도 살았고 제 양심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날이 밝고 그녀가 눈을 뜨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한 침낭 안에서 끌어안고 있는 두 남녀. 아무리 생존을 위해서였다지만 이 적나라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 냄새가 난다던 그녀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옆 텐트 아저씨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온도를 나눠 가졌으니까요. 텐트 밖은 여전히 영하의 추위겠지만 이 안은 영상의 온기로 가득합니다. 이 온기가 식기 전에 저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녀를 보내줄 것인지 아니면 이 고립된 낙원에서 조금 더 머물게 할 것인지. 밖에서 눈 치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 지퍼를 열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이 온기를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는 폭설에 갇힌 고립된 시간을 맞이합니다. 길이 끊긴 산속, 단둘이 남겨진 시간 동안 우리는 또 어떤 선을 넘게 될까요? 눈이 세상을 지워버렸습니다. 밤새 퍼붓던 폭설은 텐트 밖의 모든 길을 막아버렸고 우리를 이 하얀 감옥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갇혔다는 공포감보다는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이 먼저 드는 건 왜일까요?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과 골치 아픈 일들이 저 두꺼운 눈병 너머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 텐트 안은 평화롭습니다. 어젯밤 생사를 넘나들던 긴박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나른한 온기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이제 막 잠에서 깬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하지만 어제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는 눈빛. 우리는 밤새 한 침낭 안에서 체온을 나눴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감정을 교류했습니다. 살과 살이 닿아있던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고동 소리를 들으며 말 없는 위로를 주고받았으니까요. 폭설이 길을 막아준 덕분에 우리는 이 좁은 텐트 안에서 조금 더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신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휴가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도망쳐온 두 남녀에게 잠시 숨을 고르라고 내어준 유예된 시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 속에 고립된 두 사람이 소박하고도 애틋한 부부놀이의 기록입니다. 라면 냄새와 커피 향기, 그리고 면도 크림 냄새가 뒤섞인 우리의 짧은 낙원 이야기입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텐트 입구까지 눈이 쌓여 지퍼를 열면 눈사태처럼 눈이 쏟아져 들어왔으니까요. 우리는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배고프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에 그 처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수줍음 많은 소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코페를 꺼냈습니다. 라면 2개를 끓였습니다. 좁은 텐트 안에 라면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평소에는 혼자 먹던 라면이었는데 누군가와 함께 먹으려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냄비를 가운데 두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드세요. 국물부터 마셔요. 몸 좀 녹이게. 저는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냄비를 잡고 국물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따뜻해요. 정말 맛있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해맑은지 제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어제는 죽을 것 같은 표정뿐이었는데 따뜻한 국물 한 모금에 저렇게 환해질 수 있구나. 우리는 말없이 면을 건져 먹었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좁은 공간이라 무릎이 자꾸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죄송하다며 다리를 오므렸지만 저는 그 부딪힘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녀의 온기가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김치 좀 드실래요? 제가 볶은 김치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사양하지 않고 받아먹었습니다. 입가에 빨간 국물이 묻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손을 뻗어 그녀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녀가 놀란 듯 멈칫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제 손이 멋대로 움직인 겁니다. 마치 오래 산 부부가 그러하듯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습관이 돼서 제가 얼버무렸습니다. 무슨 습관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애들 키울 때 습관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제 손이 닿았던 입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싫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밖은 영하 20도의 혹한이었지만 텐트 안은 라면 열기로 후끈했습니다. 마치 소꿉놀이를 하는 아이들처럼 우리는 이 좁은 공간에서 부부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평화롭고 달콤한 아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드립 커피의 향긋한 냄새가 라면 냄새를 덮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잔을 손에 쥐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텐트 투명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온통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나무도 텐트도 모두 눈에 파묻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지구상의 어디쯤인지 알 수 없는 풍경. 그 고립감이 오히려 우리를 솔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 씨라고 했죠. 네.
빚 때문에 왔습니까? 제가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어젯밤 그녀의 잠꼬대를 들었으니까요. 그녀는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숨기지 않더군요. 네. 보증을 잘못 썼어요. 전 남편이 사업한다고 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도망친 겁니까? 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요. 죽으려고 왔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사실 도망친 겁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한 적 없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가장이라는 체면 때문에 꽁꽁 숨겨두었던 이야기. 평생 나무만 깎았습니다. 돈 벌어서 마누라 갖다 주고, 새끼들 유학 보내고, 그게 남자의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은퇴하고 집에 있으니까 내가 짐짝 취급을 받더군요. 돈 못 버는 아버지는 그냥 밥만 축내는 식충이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연민. 그것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를 찾지 말라고. 내 발로 걸어 나왔는데 사실은 아무도 나를 안 찾더군요. 3개월 동안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닮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밀려나고 가족에게 상처받고 결국 이 추운 산소까지 떠밀려온 두 사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있는지를.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제 손을 그녀의 작고 부드러운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하네요. 아저씨 손. 그녀의 말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평생 거칠다고 구박받던 손이었는데 따뜻하다고 말해주는 여자가 있다니. 그 한마디가 제 얼어붙은 3개월을 녹여버렸습니다. 점심때가 지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산적 같았습니다. 면도를 해야겠는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해드릴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저 면도 잘해요. 전 남편이 손을 다쳤을 때 제가 매일 해줬거든요. 그녀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제 세면백에서 면도기와 쉐이빙 폼을 꺼냈습니다. 앉아보세요. 그녀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는 엉겁결에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제 턱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턱에 하얀 거품을 발랐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감촉. 그녀의 손가락이 제 턱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베이면 안 되니까. 그녀는 면도날을 제 목에 갖다 댔습니다. 사각, 사각. 수염이 깎여나가는 소리가 텐트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제 코끝에 닿았습니다. 그녀의 진지한 눈동자가 제 입술과 턱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면도날이 목젖을 지나갈 때 짜릿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 여자의 손에 내 목을 맡기고 있다. 그 사실이 묘하게 흥분되었습니다. 고개 좀 들어보세요. 그녀가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 속눈썹 개수까지 셀 수 있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제가 비쳤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제가. 면도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눈에서 제 입술로 내려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텐트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키스하고 싶다. 이 여자를 안고 싶다. 본능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도 거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을 향해. 하지만 탁. 제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면도기를 든 그녀의 손목을. 아저씨.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기서 더 가면 우리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수진 씨를
가볍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지키고 싶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룻밤 욕망으로 끝내기에는 이 여자가 제게 너무 소중해져 버렸으니까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실망감인지 안도감인지 모를 표정. 하지만 그녀는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녀는 다시 면도를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아까보다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제 배려를 이해했다는 듯, 제 마음을 알겠다는 듯, 우리는 그렇게 키스보다 더 진한 시선을 나누며 아슬아슬한 면도를 마쳤습니다. 말끔해진 제 턱을 그녀가 손바닥으로 쓸어주었습니다. 훨씬 멋있네요. 그녀의 칭찬에 제 얼굴이 소년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눈이 그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텐트 밖은 설국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빨래들을 난로 주변에 널었습니다. 그녀가 신고 왔던 얇은 양말, 눈에 젖어 축축했던 그 양말을 난로 안전망 위에 올렸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거 다 마르면 집에 가야겠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양말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쓸쓸했습니다. 이곳을 나가면 다시 지옥 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빚쟁이들의 독촉, 깔 곳 없는 막막함. 그녀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타닥거리는 난로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지 마요. 네. 길이 뚫려도 며칠 더 있다가요. 제 투박한 고백에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여기는 빚쟁이도 없고 잔소리하는 마누라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둘뿐입니다. 양말 다 마르면 다시 적시면 됩니다. 눈밭에 나가서 뒹굴든 눈사람을 만들든 다시 적셔서 또 말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요. 서투른 말이었습니다. 멋진 미사여구도 없는 촌스러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를 보내기 싫었습니다. 이 고립된 낙원에서 조금 더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아저씨,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돈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상관없습니다. 밥은 제가 먹여줍니다. 라면도 많고 장작도 많습니다. 저 밖은 춥잖아요. 여기서 따뜻해질 때까지만이라도 있어요. 제 말에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난로 열기보다 더 뜨거운 사람의 온기. 우리는 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 젖은 양말이 마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그 풍경이 세상 어떤 풍경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영원히 뚫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기적인 소원이 하늘에 닿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왜 이토록 빨리 흐르는 걸까요? 폭설이 만들어준 우리의 낙원은 너무나 아늑하고 달콤했습니다. 부부처럼 밥을 먹고 연인처럼 눈을 맞추고 가족처럼 서로를 위로했던 시간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며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거스를 수 없나 봅니다. 텐트 밖에서 눈 녹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붕에 쌓였던 눈이 두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현실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녀는 지금 제 품에 잠들어 있습니다. 면도해준 턱이 까실까실하게 자라날 즈음이면 우리는 헤어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잡고 싶지만 이곳에 영원히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 있고 저에게는 돌아가야 할 가정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사랑은 이 텐트 안에서만 유효한 한시적인 마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평생 느꼈던 것보다 더 많은 따뜻함을 느꼈으니까요.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설 작업 차량 소리 같습니다. 이제 곧 우리의 낙원 빗장이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불청객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찾아온 빚쟁이들. 그리고 그녀를 보내야만 하는 저의 마지막 뒷모습. 부디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의 이별이 얼마나 뜨거운지. 세상 모든 낙원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훔쳐낸 이 짧은 평화에도 어김없이 만기일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들려오는 굉음. 제설차가 눈을 밀어내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길이 뚫린다는 희망의 소리가 아니라 현실이 들이닥친다는 절망의 경보음이었습니다. 눈이 치워진 길을 따라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구급차도 경찰차도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현실의 냄새를 풍기는 검은 승용차 한 대였습니다. 이수진 씨가 두려워하던 그들이 온 것입니다. 그녀의 텐트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고함 소리, 자동차 문을 발로 차는 소리, 그 소음들이 우리의 고요했던 아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녀는 사색이 되어 떨고 있습니다. 제 품에서 겨우 되찾았던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다시 그날 밤에 죽어가는 여자로 돌아갔습니다. 안 됩니다.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 텐트 안에서 녹여낸 그 생명을 다시 저 차가운 지옥으로 끌려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목수입니다. 평생 집을 짓고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지어야 할 것은 집이 아닙니다. 한 여자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는 퇴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쳐야 할 것은 부서진 문짝이 아니라 그녀의 무너진 인생입니다. 손에 쥔 도끼가 묵직합니다. 이 도끼는 나무를 패는 도구였지만 오늘만큼은 그녀를 지키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작별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비록 다시는 못 볼 이별이 된다 할지라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녀를 살리는 것이 제가 이 겨울을 기억하는 방식이니까요. 평화는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고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온 소리에 그녀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이수진, 나와. 어디 숨었어 이년아. 귀에 익은 목소리인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숟가락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그 소리가 신호탄이라도 된 듯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왔어. 그 사람들이야. 그녀가 입술을 달달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전 남편이 보낸 빚쟁이들. 아니면 전 남편 본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냄새를 맡고 온 하이에나처럼 길이 뚫리자마자 들이닥친 것입니다. 텐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으며 다가오는 여러 명의 발소리.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야, 이 텐트 아니야. 여기 차가 있는데. 이수진 차 맞아. 거친 목소리들이 텐트 주위를 포위했습니다. 그녀의 텐트를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퍽, 퍽. 안에 없는 거 아니야. 옆 텐트도 뒤져봐. 그들의 타깃이 제 텐트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녀가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어떡해요? 저 잡히면 죽어요. 정말 죽어요. 그녀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줬던 몸의 상처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질렀던 비명들, 그 모든 것이 저 밖의 짐승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숨어요. 제 뒤로 숨어요. 저는 그녀를 제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찾았습니다. 화목 난로용 장작을 패던 손도끼. 날이 시퍼렇게 선 묵직한 도끼를 손에 쥐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앞섰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내 구역에 함부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다니.
이곳은 나의 성역이고 그녀는 내 손님이다.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건드릴 수 없다. 야성적인 보호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들이 옆 텐트를 뒤지는 동안 잠깐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 가방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공구 가방 밑바닥, 기름종이에 싸둔 비상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3개월 동안 장박하면서 쓰려고 모아둔 돈,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챙겨둔 현금, 500만 원 남짓한 돈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녀가 당장 도망쳐서 며칠을 버티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수진 씨, 이거 받아요. 저는 꼬깃꼬깃한 봉투를 그녀의 패딩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안 돼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그녀가 거절하려 했습니다. 받아요.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성공해서 갚으러 와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밖에 소란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야, 옆 텐트에 있나 봐. 연기 난다. 놈들이 제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제 바지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내 차 타고 가요. 트럭이에요. 시동 걸려 있어요. 예열해 뒀으니까 바로 밟으면 나갈 겁니다. 아저씨 차를요. 그럼 아저씨는요? 나는 알아서 해요. 이깟 놈들 몇 명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쪽수도 밀리고 나이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녀가 안심하고 떠날 테니까요. 뒷문으로 나가서 산길 따라 내려가요. 큰 길로 가면 마주칠 수 있으니까. 샛길로 빠져요. 알았죠? 네. 알겠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가방 하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몸만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에는 제 전 재산과 제 차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의 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봐도 돼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팔을 벌렸습니다. 그녀가 제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와락.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침낭 속에서 나눴던 그 뜨거운 체온.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녀의 머리 냄새. 그녀의 떨리는 어깨. 이 모든 것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가요. 어서. 저는 그녀를 떼어냈습니다. 더 지체하다가는 둘 다 위험해집니다. 그녀는 뒷문을 통해 텐트를 빠져나갔습니다. 눈 감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뿐입니다. 그리고 밖에는 굶주린 늑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봐.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텐트 입구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끼 자루를 고쳐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미끄러웠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후. 겁먹지 마라 강동석. 너는 목수다. 나무도 깎고 돌도 깨는 목수다. 사람 하나 지키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저는 천천히 텐트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잡았습니다. 한 번에. 거침없이 열어야 한다. 상대를 기선 제압해야 한다. 드르륵. 지퍼를 열자 찬 바람과 함께 3명의 사내들이 보였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덩치 큰 놈들. 손에는 몽둥이와 강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당신. 대장인 듯한 놈이 저를 보고 인상을 썼습니다. 이수진 어디 갔어? 여기 숨겼지. 그놈이 텐트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저는 도끼를 들어 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꺼져. 제 목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도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놈들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생각지 못한 무기에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뭐야? 이 영감탱이가 돌았나? 도끼는 왜 들어? 사람 죽이려고 환장했어. 놈들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덤비지는 못했습니다. 제 눈빛이 그만큼 살벌했기 때문일 겁니다. 잃을 것 없는 늙은이의 눈빛. 건드리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광기. 내 텐트다. 내 구역이야. 한 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누구 하나는 머리통 깨질 줄 알아. 저는 도끼를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붕.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놈들이 주춤했습니다. 저 뒤쪽 숲에서 트럭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르릉. 그녀가 무사히 차에 탄 모양입니다. 이제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그녀가 멀리 도망칠 때까지 이놈들의 발을 묶어둬야 합니다. 어디 갔냐고 묻잖아. 이수진 내놔. 대장놈이 강목을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없다. 어젯밤에 도망갔어. 거짓말하지 마. 차가 여기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 차 버리고 갔다. 살고 싶어서 맨몸으로 뛰더라. 너희들 꼴 보기 싫어서. 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영감이 진짜. 뒤져. 텐트 뒤져. 놈들이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저는 텐트 입구에 떡하니 버티고 섰습니다. 마치 산신령처럼. 아니면 지옥문지기처럼. 물 태면 와봐. 내 도끼 맛 좀 보여줄 테니까. 저는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트럭이 급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바퀴가 눈길을 박차고 나가는 소리. 놈들이 소리나는 쪽을 돌아봤습니다. 저거 아니야. 저 트럭. 야 잡아. 쫓아가. 놈들이 허둥지둥 자신들의 차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트럭은 숲길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도끼를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안전해질 때까지 저는 강한 남자로 남아있어야 했으니까요. 수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수동 기어 트럭이었지만 죽기 살기로 운전했습니다. 덜컹덜컹. 트럭이 눈길 위를 요동치며 달렸습니다.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멀어져가는 캠핑장. 그리고 그 입구에 서 있는 한 남자.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들 앞에서 도끼를 들고 홀로 서 있는 남자. 강동석.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처럼 그 자리에 박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수지는 오열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눈물로 젖었습니다. 평생을 도망만 다녔습니다. 남편에게서, 빚쟁이에게서, 세상에게서 아무도 그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뜯어먹으려 했고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남자가, 고작 3일 만난 이 남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주고, 차를 주고, 자신의 안위까지 내던지며 그녀의 등 뒤를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잊지 않을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기어를 바꿨습니다. 더 빨리, 더 멀리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희생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가 준 돈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죽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가 살려준 목숨, 함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트럭은 굽이진 산길을 돌아 사라졌습니다. 백미러 속의 그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인의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도끼를 든 나의 수호자, 나의 아저씨. 놈들의 차가 떠났습니다. 욕설을 퍼부으며 트럭을 쫓아갔지만 제 트럭은 산길에 강합니다. 아마 잡지 못할 겁니다. 캠핑장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난장판이 된 눈밭, 발자국들로 엉망이 된 제 텐트 앞,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도끼를 눈밭에 던졌습니다. 털썩.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같구나. 정말 같구나. 이제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고독과는 달랐습니다. 텅 빈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그녀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라면 냄새, 커피 냄새, 그리고 은은한 그녀의 살 냄새. 난로 옆에 그녀가 두고 간 목도리가 보였습니다. 급하게 나가느라 챙기지 못한 모양입니다. 저는 목도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에 묻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그녀의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잘 가요. 수진 씨, 부디 잡히지 말고, 어디 가서든 잘 살아요. 죽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양말 젖으면 꼭 말려 신고, 그렇게 살아요. 저는 목도리를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난로 불꽃이 타닥타닥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이 불꽃이 생명을 지키는 불꽃이었는데, 오늘은 그리움을 태우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제 차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내려갈까요? 걸어서 가야 하나? 아니면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걱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허. 미친놈. 강동석, 너 진짜 미친놈이다. 다 퍼주고 빈털터리가 됐는데, 뭐가 좋다고 웃냐?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나무를 깎아 집을 짓는 것보다 한 사람을 살려보낸 것이 훨씬 더 값진 일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텐트는 낡았고 장작은 떨어져 가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가끔 바람 소리에 잠을 깹니다. 혹시 그녀가 돌아온 건 아닐까? 텐트 벽을 긁는 소리가 들리진 않을까? 귀를 기울여 봅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건 겨울숲의 정막뿐입니다. 그녀는 잘 지내고 있겠죠. 제가 준 돈으로 작은 방이라도 구했겠죠. 따뜻한 밥 먹으며 제 생각을 한 번쯤은 하고 있을까요? 아니, 잊어도 좋습니다. 그저 살아서 행복하게만 살아준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제 손을 봅니다.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 하지만 이 손으로 그녀를 살렸습니다. 그녀의 엄발을 녹이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에 다시 없을 뜨거운 기억 하나면 남은 여생을 버티기에 충분합니다. 화목 난로에 장작을 하나 더 넣습니다. 불꽃이 타오릅니다. 따뜻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난로의 열기보다 그날 밤 침낭 속의 체온이 훨씬 더 뜨거웠다는 것을. 그의 겨울. 나는 난로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뜨거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